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 나중에 과학자가 되거나 또는 어떤 실험을 할 때, 과학자가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실험 같은 걸 할 때 실험하는 방법, 어렵게 말하면은 탐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탐구 방법. 탐구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좀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크만의 탐구 과정을 가지고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볼게요. 봐봐.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머리도 노랗고요. 콧수도 노라네요. 염색한 걸까요? 아니요, 진짜 원래 그런가요? 어쨌거나 에이크만이 뭘 관찰하냐면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다 나았어. 이 닭은 옛날에 각기병에 걸려서 굉장히 아파하던 닭인데 지금은 건강하네 라고 이 닭을 관찰한 거야. 얘는 옛날에 아팠던 애인데 지금 괜찮네. 지금 괜찮네. 근데 왜 나았을까 얘는? 안 죽고 왜 나았지? 그냥 의문을 가진 거야. 왜 나왔지? 과학자는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게 과학자야.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 각기병 걸려준 닭이 다 나았네? 맛있겠다. 이게 과학자가 아닌 사람. 근데 과학자인 사람 어떻다? 각기병에 걸려준 닭이 나왔네? 왜 나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게 과학자의 자세인 거예요. 자, 의문을 가졌으면 그 의문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도 가설이 뭐냐면 잠정적인 결론. 아마 이것 때문에 나왔을 거야 라고 자기가 먼저 이게 답이야! 라고 먼저 답을 내놓는 거야. 이것 때문일 거야. 그걸 가설 설정이라고 그래요. 나은 이유가 자기가 닭의 모이를 백미를 먹이다가 이번에 현미로 바꿨거든. 백미를 먹일 때는 맨날 각기병 걸려가지고 맨날 닭이 아팠어. 근데 현미로 바꿔 먹였더니 닭이 나왔던 거야. 이거 혹시 현미를 먹였기 때문에 닭이 각기병에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야. 현미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 다른 말로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기 결론을 먼저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내세우는 거야.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이 자기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걸 실험을 설계한다. 다른 말로 탐구를 설계한다. 설계했으면 뭐 해야 돼? 해봐야죠. 설계만 해놓으면 안 되지. 설계했으면 해봐야죠. 자동차 설계도가 있어. 자동차가 만들어지나요? 만들어야지. 똑같은 거야. 설계를 했으면 수행해야 된다. 그걸 수행한다. 자, 그럼 어떻게 설계했나 볼게요. 건강한 닭을 준비해요. 여러 마리.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눠요. 건강한 닭들을 둘로 나눈 다음에 한 무리에는 백미만 겁나매요. 백미. 너는 100명 먹어! 100명 먹이고 또 한 그룹은 현미만 먹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각기병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답을 알고 있죠? 어디에서 각기병이 나타나? 백미를 먹인 쪽에서 각기병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세운 결론이 어때요? 맞다라는 거죠. 백미는 각기병에 걸리지만 현미는 각기병에 안 걸린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죠? 확인하는 거야. 자,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걸 자료 해석을 한다고 표현해요. 그 결과 백미만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렸지만 현미만 먹인 닭은 건강했다. 또 각기병에 걸린 닭한테 추가적인 실험이야. 각기병에 이미 걸린 닭한테 다시 현미를 먹였더니 어떻게 됐다? 다시 건강해졌다. 자기가 세운 결론. 현미 속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도출이야. 봐봐, 내가 먼저 내세운 결론이 맞았지?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게 과학 탐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원래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결론을 저 앞에다가 먼저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먼저 앞에다 갖다 놓고 그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 그 자기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탐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어디 써있나 볼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게 써져 있나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 써있어요. 써놓을까요? 이 과학적 탐구, 이 방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역자가 뭐냐면 거스를 역자예요.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거슬러서 앞에다가 결론을 이게 먼저 갖다 놓고 그게 맞나 틀리냐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정리하면 내가 문제를 인식을 먼저 이 닭이 왜 나왔지? 아마 이것 때문에 나왔을 거야?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 다음에 그 자료를 해석을 해서 이 자료가 맞으면 결론 도출을 하게 되고요. 가설이 맞지 않으면 돌아가서 이 자료가 자기가 세운 가설이 틀렸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또 그 다르게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또 실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다 보면 언젠간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게 되겠죠. 그럽니다.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일반화시킨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가 세운 가설이 모두 맞으라는 법이 없잖아. 근데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실험을 다시 설계하고 다시 수행해서 맞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을 때까지 실험을 반복 수행하다 보면 일반화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문제인식 바로 했던 그 얘기고요. 가설 설정 밑줄은 가설 설정보다 잠정적인 결론이다. 쌤이 잠정적인 결론을 앞에다가 미리 써준다 했죠? 그래서 가설이란 잠정적인 결론이다. 밑줄을 좀 놓고요. 다음 탐구, 그 가설에 맞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하는 내용들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도 준비하고요. 실험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준비를 하고 탐구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험할 건지 정하고요. 탐구 장소도 막 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요 두 가지 별표.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인데 저 두 가지가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특이한 점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읽어볼게요. 실험에서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을 정한다. 두 번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면서 실험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건데 아까 그 에이크만의 실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실험을 할 건데 자, 실험을 이렇게 했어. 건강한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의 무리는 백미를 먹이고요. 또 다른 무리는 현미만 먹였죠. 그죠? 자, A그룹과 A라 할게요. A그룹과 B그룹이 같아야 되는 건 뭐예요? 둘 다 건강해야 됩니다. 처음에 준비하면 둘 다 건강해야 돼요. 내가 실험을 잘못했어. 야, 난 되게 이상한 과학자야. 야, 이거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이 A는 병든 닭을 쓰자. B는 건강한 닭을 쓰자. 이러면 실험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해야 이 실험이 신빙성이 생기고 믿을 만한 거잖아.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똑같게 해야 되는 것들과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현미를 먹였냐? 백미를 먹였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때야 돼요? 모두 똑같아야 돼요. 얘네들을 사육하는 온도, 사육하는 장소, 사육하는 곳의 더러운 정도, 그죠? 지풀 하나는 깔아주고 하나는 지풀 안 깔아주고 이러면 실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조건이어야 돼. 이해돼요?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조작해야 될 변인, 통제해야 될 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작한 건 뭐다? 백미냐 현미냐를 조작한 거고 나머지는 통제한 거야. 둘 다 건강해야 돼. 통제! 둘 다 건강해야 돼. 온도 똑같이 통제! 그래서 습도 통제! 사육하는 장소 통제! 다 통제. 이걸 통제한다 그래. 다른 건 통제하고 조작해야 될 것들만 딱 조작해. 라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데 잠깐 볼게요. 다르게 한 조건을 찾아라. 먹이의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백미, 하나는 현미. 같게 한 조건을 찾아라. 첫 번째, 먹이의 양. 얘는 백미를 이만큼 줘. 현미 이만큼 줘. 이건 현미를 많이 줘서 나은 거고 백미를 조금 줘서 각기병에 걸린 걸 수도 있잖아. 이러면 안 되죠. 먹이의 양도 똑같아야 돼. 그리고 닭의 건강 상태 당연히 똑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 관찰했죠? 각기병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관찰했죠? 관찰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텍스트를 이해해 볼게요. 별표 치려고 했던 게 이겁니다. 실험에서 같게 할 조건과 건강한 닭 이어야 하고 먹이의 양 같아야 돼요.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 먹이의 종류는 다르겠죠? 다르겠죠? 이거를 정한다. 정했죠 방금? 에이크만이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조건들은 통제한다. 또 다른 조건 통제합니다. 온도, 지풀 깔아준지 안 깔아준지 이런 거 다 통제한다는 거야. 통제한다. 실험 결과에 혹시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똑같게 통제해야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도 막 나타내보고 해서 관계나 규칙을 찾아보고요. 가설이 맞다면 결론을 내리고 틀리다면 다시 가설을 수정해서 탐구를 다시 수행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탐구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할만하죠? 여기까지가 과학적 탐구 방법과 에이크만의 실험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에이크만의 실험만 보면은 또 다른 실험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나를 더 볼 거예요. 누구가 실험한 거냐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실험한 걸 하나 더 볼 겁니다. 보세요. 일단 문제인식. 어떤 문제를 인식했냐?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이미 가설 설정을 한 거예요. 관찰한 건 뭘 관찰했냐면 쌤이 알기로 아마 이것도 닭이었던 것 같아요. 닭. 탄저병에 걸렸던 닭은 다음에는 절대로 탄저병이 안 걸려요. 이거 그러면 혹시 양도 한 번 탄저병에 걸리면 다음부터는 절대 탄저병 안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관찰한 거야 일단? 탄저병에 걸렸던 어떤 병에 걸렸던 닭들이 다음에는 또 탄저병 병균이 막 여기를 이 농장을 덮쳤는데 다른 닭들은 다 죽는데 한 번 탄저병 걸렸던 닭은 살아남아 있는 거야. 이거 봐라. 얘는 탄저병에 안 걸렸네? 이걸 관찰한 거죠. 그 관찰을 통해서 그러면 닭이 이러니까 아마 양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건강한 양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만 탄저병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무리에 접종을 하고요.
또 다른 무리에는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거야. 그럼 백신이 뭐냐? 우리도 백신을 맞아봤는데 탄저병균을 준비해. 얘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맞지 않고 탄저병균을 죽여서 시체로 만들어. 시체를 몸속에 주입해. 몸에서는 그 시체도 병균이라고 인식하고 그거에 맞는 항체라고 하는 몸속의 면역력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이 탄저병균을 준비해. 너무 강하니까 이걸 좀 약화시켜서 이 약화된 병균을 집어넣어줘. 그게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몸속에 면역력이 생겨나는 거야. 면역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도 예방접종 하는 거 알아요? 예방접종?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있죠? 왼쪽 팔에. 그죠? 우리 예방접종 하는 건데, 다 이 방법으로 약화된 균 또는 시체, 그것들을 몸속에 미리 넣어줘서 우리 몸속에 미리미리 면역력이 생기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큰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거야. 큰 병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걸 백신이라고 합니다. 백신. 우리 백신 접종을 미리 맞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두 건강한 양 집단을 2개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백신을 넣어줘. 여기는 백신 접종을 안 해. 얘는 살짝 그럼 탄저병을 살짝 앓고 다 낫겠죠.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실험을 합니다. 두 무리들에 진짜 살아있는 완전 강력한 탄저병균을 다 주입해. 이 첫 번째 무리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 괜찮아. 두 번째 무리가 문제야. 어떻게 되죠? 이 양들 다 죽어. 백신을 미리 접종해 놓은 무리는 살아남지만 그러지 않았던 무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백신이 효과가 진짜 있네 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 결과 탄저병 백신을 접종한 양은 모두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양은 탄저병에 걸렸다. 결국 죽은 거죠. 탄저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다르게 한 조건과 같게 한 조건이 있어요. 다르게 한 조건은 탄저병 백신을 접종했냐,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냐죠. 중요한 거야.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맨 마지막에 살아있는 강력한 탄저병, 실제 탄저병균은 둘 다 주입해야 되죠. 탄저병균을 주입한 건 똑같이 해야 돼. 하지만 탄저병 백신은 얘는 주고 얘는 안 줘야 되는 거야. 맞죠? 탄저병 백신을 물어보는 건지 탄저병균을 물어보는 건지 구분하는 거 잘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한 조건은 탄저병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다르게 한 조건이고요. 같게 한 조건은 탄저균은 둘 다 넣어줘야 돼.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양의 건강 상태도 둘 다 건강한 걸 사용해야 됩니다. 내용은 쉽지만 재미가 없죠. 그렇죠? 자, 우리 개념 속성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푸는 게 좀 낫겠어요. 그죠? 쌤 말은 그만 들읍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같이 발전했겠죠. 좀 당연한 거 아니야? 과학이 발전했어. 우리의 삶도 풍족해지고
우리의 문명도 같이 발전했겠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걸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 어떻게 뜯어볼 거냐면은 자, 우리가 과학의 원리를 발견해서 좋아진 점,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좋아진 점, 어떤 기계장치를 발명해서 좋아진 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과학의 원리,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첫 번째, 태양 중심설.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죠. 그죠? 이게 진리죠. 근데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됐었죠. 근데 이걸 제대로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걸 제대로 과학자들이 알아낸 이후부터 인류의 생각이 바뀌고 그 우주의 원리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백신을 개발합니다. 아까 우리 탄저병 백신 이런 백신 얘기했잖아.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거고요. 항생제를 개발합니다. 항생제는 우리 뭐 갖다 개발하냐면 푸른 곰팡이를 가지고 항생제를 만들어요. 항생제를 만들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질병을 치료하고 세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인류의 수명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백신이 없고 항생제도 없었다면 그때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30살, 40살이면 죽었어. 그러니까 다음 자식을 빨리 낳아야 돼. 19, 20살 때 자식을 낳고 40살에 죽으니까 이제 수명의 절반을 쓴 거야 벌써. 그 나머지 20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죽어요. 되게 짧은 수명을 갖고 있었어. 왜? 이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막 무슨 홍역 걸리면 죽고요. 그죠? 그리고 창에 찔리면 썩어서 죽어요. 창에 찔리면 살짝 스쳐 지나가도 팔이 썩기 시작해. 몸 전체가 썩으면 죽는 거야. 썩는다는 표현이 세균에 감염되면 죽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찔렸어. 병원에 갔어. 너무 심하게 찔렸어. 병원 가면은 주사 맞아요. 약 먹습니다. 이게 항생제거든. 항생제 먹으면 금방 세균이 죽고 병이 잡힙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술 개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기술을 독일의 과학자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해줘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뭐냐면 되게 냄새나는 물질인데 우리한테는 냄새나는 물질에 불과하지만 이게 식물한테는 꼭 필요한 물질이야. 식물이 자라려면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단백질을 만들 때 암모니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사람들이 합성해주는 기술을 개발했어. 그때부터 식물한테가 암모니아를 공급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했겠죠. 식량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의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식량 생산을 크게 증가시켜. 뭐 때문에? 암모니아로 만든 비료입니다. 자, 체크할게요. 암모니아로 뭘 만들어? 질소 비료라는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면 식량 생산이 크게 증가돼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것도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식량 문제 해결되니까 이제 많은 인구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더 많은 인구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잘 알고 있는 IT, 정보통신, IT라고 해요. Information Technology. 자, 정보통신 기술인데 정보통신은 인터넷, 인공위성 같은 정보통신 기술 개발의 발달.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뭘 했다? 정보를 되게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가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가 화상통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어떤 친척하고 화상통화를 막 해요. 무료요. 카카오 페이스. 맞나요? 카카오 페이스나요? 아무튼 카카오톡으로 화상통화를 하면은 거의 무료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까지 개발했어요. 또 음악이나 영상들도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농업입니다. 과학이 접목되기 이전의 농업은 사람이나 소가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고 돌 캔에서 버리고 막 이러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씨 뿌리고 그다음에 모내기 하고 잡초 제거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뭐하나? 드론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농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광활한 땅에 비행기가 가면서 드론이 가면서 씨를 막 던져 탕탕탕탕 던져 씨가 쫙 박히면서 씨가 뿌려지죠. 씨가 뿌려지니까 자랄 거 아니야? 자랄 때 또 드론이 가서 제초제를 쫙 뿌려. 내가 심은 녀석만 빼고 나머지 잡초들은 다 죽어. 마지막에 트랙터 보내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트랙터 보내서 야 이제 내가 심은 거 좀 걷어와.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으로 트랙터 가서 쫙 걷어오면 농사 끝.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식량 생산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겠네요. 인간이 투입되지 않아도 식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이 특별한 기계장치를 발명합니다. 첫 번째, 증기기관을 발명을 해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최초의 기계는 증기기관차였어. 증기기관선이었고요. 수증기로 가는 자동차, 수증기로 가는, 수증기 힘으로 가는 배 이런 것들을 기관차, 기관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증기로 공장 기계를 돌려.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이에요. 산업혁명, 어떤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이 수증기의 힘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많은 물건을 빠르게 교통이죠. 교통의 혁명까지 가져온 게 증기기관입니다. 전동기는 뭐냐면 우리는 모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어요. 모터. 우리 미니 자동차 윙 모터 있죠. 이런 모터들, 선풍기를 돌게 하는 모터, 그죠? 모터. 또 우리 전기 자동차도 모터로 돌아가. 이런 모터를 전동기라고 하고요. 전기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전동기입니다. 체크. 전기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전동기가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은 전기 에너지, 전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윙 돌아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와 다양한 생활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생활에 이용되는 분야들은 뭐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 선풍기를 돌리는 거, 산업 분야에는 전기로 이제 공장 기계를 이제 전기로 돌려. 옛날에는 증기기관으로 돌렸던 공장을 지금은 전기로 돌리는 거예요. 자, 고속열차를 발명합니다. 고속열차.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고속열차를 발명을 해서 사람들이 먼 거리를 엄청 빠르게 우리나라에는 KTX라는 게 있죠. KTX 엄청 고속열차. KTX를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죠. 3시간 정도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 영역이 더 넓어졌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아침 먹고 KTX 타고 윙 가가지고 부산에서 점심 먹고, 그죠? 또 윙 가가지고 저쪽 울산이나 저 목포 쪽에서 또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개인 드론이 있어서 아침에 밥 먹고 저기 로스앤젤레스 LA라고 가서 LA 가서 점심 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알고 있었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 드론이나 개인 비행기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활 영역이 넓어졌다는 말은 짧은 시간에 더 넓은 범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일상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첨단 과학 기술의 활용인가요? 이거 첨단 과학 기술 이거 볼게요.
자, 우리 모르는 용어만 체크할게요. 첨단 과학 기술은 인공지능 로봇 알고 있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로봇을 지금 막 만드는 거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죠.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몰라요, 그죠? 양자 컴퓨터 좀 어렵고요. 나노 백신은 또 뭐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증강현실 잘 모르겠고요. 첨단 바이오 이건 뭐지? 사물인데 이건 뭐지? 또 사물 인터넷? 나노 기술이 접목된 게 아마 나노 기술 같은데, 그죠? 나노 백신 같은데 로봇은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모르는 거 양자 컴퓨터부터 잘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게요. 자,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컴퓨터라고 돼서 양자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원자입니다. 원자.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자들의 그 안에 특성들을 이용하는 뜻인데 그 양자의 특성, 즉 원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암호를 단 몇 초 이내에 풀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말고 좀 다른 형태의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건데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거. 양자역학 그러면 좀 어렵잖아. 근데 여러분들 앤트맨이라는 영화 알아요? 앤트맨?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자기 몸을 줄이기도 하고 자기 몸을 개미처럼 줄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크게 거인처럼 만들기도 하는 기술인데 그 양자역학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런 컴퓨터가 있구나. 중요한 건 엄청 복잡한 것도 몇 초 이내에 풀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진 녀석을 양자 컴퓨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노라는 말이 뭐냐면 어렵게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인데 1억 분의 1 이렇게 막 불러줘요. 굉장히 작은 걸 나노라고 말해요. 자, 굉장히 작은 로봇을 만들었어. 이걸 나노 로봇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노 로봇. 어디로 집어넣을 수 있냐면 우리 혈관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 혈관 안에다가 집어넣어.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나쁜 물질을 청소해요. 로봇이. 혈관이 막혀서 죽거나 혈관이 막혀서 뭐 뇌출에 일어나거나 혈관이 막혀서 사람들이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청소를 막 해주니까. 그럼 되게 작은 로봇을 만들거나 작은 백신, 그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나노 크기의 입자의 백신을 만들고 이래서 나노 백신을 만들고 또는 이런 나노 기술, 여기 있죠?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다. 그 엄청 작은 것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현미경도 개발이 되었고 또는 전자현미경도 개발되어서 엄청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노 기술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네, 증강현실부터 위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증강현실부터. 자, 인공지능은 잘 알고 있고요. 증강현실은 들어봤나요? AR이라고 불러. AR. 우리 VR도 있고 AR도 있고 알아요? VR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지? VR. 증강현실의 일종인데 AR은 현실 세계의 가상의 정보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사람이 나와. 근데 그 옆에 토끼 캐릭터가 나와서 같이 대화를 나눠. 사람하고 토끼 캐릭터가 말할 수 있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게 AR 기술이야. AR 기술. 그래서 가상의 정보가 현실 세계에 실제 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기술을 AR 기술이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나온 예는 뭐냐면 이 책상을 다른 책상으로 바꿔보고 싶어. 실제로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상으로 책상을 치워버리고 가상으로 어떤 새로운 책상을 여기다가 놔보는 거야. 화면상으로. 괜찮네. 같은 방법으로 옷을 골라. 입어버리면 귀찮잖아. 그래서 가상 기술로 옷을 입었을 때 내 모습을 일단 띄워놓고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 AR 기술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생물의 유전 정보,
그걸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첨단 바이오.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 이용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캐내서, 유전자를 뽑아내서 유전자를 인간에게 유용한 어떤 약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해요. 그 약을 내가 주입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노화가 진행이 안 돼. 평생 젊은 상태로 살 수 있어. 뭐 이런 약을 개발한다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특별한 어떤 생물의 유전자로부터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얻어서 뭐 그런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이런 거야. 쌤도 지금 갖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우리 집 보여줄게요. 여기 더샵 AIQ 홈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쌤이 더샵 아팠어요. 이거 거실 1 일반 조명, 거실 2 일반 조명, 난방, 침실 난방, 거실 써 있잖아. 이거 누르면 우리 집 지금 우리 집 등이 켜져요. 전화를 아빠 전등등 켜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툭 하면 탁 켜져요. 아빠 보일러 좀 켜주세요. 알았어. 기다려. 탁 켜줘. 아빠 엘리베이터 좀 불러주세요. 알았어. 누르면 엘리베이터 불러줍니다. 우리 집에도 있을 거예요. 다 아파트에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이걸 사물 인터넷, 핸드폰이나 이런 와이파이 좋은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 사물 인터넷. 걔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불러줍니다. 나노 기술 아까 얘기했죠. 자, 어떤 나노 입자에다가 백신을 요만한 입자에다가 백신을 집어넣어서 내 몸속에 집어넣어줘. 그럼 백신이 몸속에 들어오는 거야. 또는 항암제를 요 나노 입자에 집어넣어서 암세포한테 보낸 다음에 터뜨려. 그럼 암세포만 딱 죽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나노 입자들을 이용해서 우리 특정 부분을 치료하는데 이용을 하는 것을 나노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 한번 개념 쏙쏙 문제를 풀어볼게요. 빠르게 봅시다. 자, 지속 가능한 삶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잖아. 영원히 쓸 수 있을까? 아니요. 언젠가는 에너지가 다 없어질 겁니다. 고갈될 거예요. 고갈될 거예요. 그 얘기야. 에너지가 곧 고갈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석탄, 석유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석탄과 석유가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 언젠간 다 고갈되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지하 자원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왜 가려고 준비하는 거야? 잠깐만 좀 분주하게 하지 마봐. 지속 가능한 삶. 이 생활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에너지가 곧 없어질 걸 해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햇빛이나 바람이나 물이나 지열, 수소, 연료, 전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원히 또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은 50억 년 남았거든요. 태양을 이용한 발전,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발전 방식. 발전이란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발전이라고 불러줍니다. 뭐 이렇게 급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태양빛을 이용한 전기 만드는 방식,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전기 만드는 방식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환경 문제가 되고 있어. 환경이 자꾸 오염이 되고 있고요. 기후변화.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이것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더라도 금방 제거할 수 있는 과학기술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지금 밀고 있는 이유가 걔는 화석 연료로 가지 않거든요. 석탄, 석유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게 됩니다. 또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너무 대기 중에 많아서 지구온난화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포집해서, 포집이라는 말이 모은다는 뜻이야.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땅속에 묻어버리거나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국가는 또 뭘 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생태, 습지, 환경, 공원 조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을 자꾸 하도록 장려하고 지금 전기 자동차 사면은 그 전기 자동차 살 때 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지원해주는 제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활동과 사회적 차원에서 활동을 구별하는 거에 시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 사용을 장려한다. 개인적 차원입니까? 사회적 차원입니까? 문제입니다. 사회적 차원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까지 정리하면 오늘 내용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숙제는요, 개념 속성 문제까지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실력 탄탄, 그리고 단원이 하나 끝났어요, 바로. 단원 평가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보는 거 19쪽까지입니다. 19쪽까지 쭉 풀어보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쭉 풀어보고 다른 것까지 잘 준비해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